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애저 클라우드에서도 스토리지 리소스와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볼게요. learn.microsoft.com에 들어가면 애저 클라우드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 자격증 중에서도 Azure Fundamentals는 클라우드를 아직 잘은 모르지만 관심이 있거나 알 것 같은데 여전히 조금은 아리송한 분들이 전체 개념을 살펴보고 정리하기 좋아 보여요. 입문용이죠.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 영상을 만들었으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영상에서 많은 걸 다루려고 했지만 이 영상 시리즈만 보고 시험을 치기에는 아주 사소한 부분들은 놓칠 수도 있어요. 제 목표는 이 영상을 통해 전체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쉽게 이해하고 본격적인 공부를 혼자 하게 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영상의 바탕이 되는 공부 자료는 learn.microsoft.com에서 로그인 없이도 자유롭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 공부를 한 후에도 복습차 영상을 봤을 때 빠르게 내용들이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스토리지 계정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HTTP 또는 HTTPS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름은 3글자 이상, 24글자 이하로 구성되어야 하고 숫자와 영문, 소문자만 쓸 수 있어요. 계정 이름과 애저 스토리지 서비스의 기본 URL을 합치면 여러분 스토리지 계정의 URL이 됩니다. 그럼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살펴볼까요? Azure Blobs는 어떤 데이터 유형이든 다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블럽은 큰 바이너리 덩어리를 의미하는 Binary Large Object의 줄임말인데요. 말 그대로 대용량 비정형 데이터를 객체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천 개 데이터를 동시에 업로드한다든지 용량이 큰 동영상을 업로드한다든지 계속 증가하는 로그 파일도 모두 감당할 수 있고요. 덕분에 데이터 레이크 스토리지 젠2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에도 유용합니다. 또 애저가 디스크 인프라라든지 용량 확장 부분은 다 관리해주니 개발자는 데이터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죠. 데이터 사용 패턴에 따라 액세스 티어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블럭 레벨에서 데이터 업로드 전이나 후에 이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핫 액세스 티어는 엄청 자주 접근해야 하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쿨 액세스 티어는 다음 접속이나 업로드까지 최소 30일은 걸릴 것 같을 때 좋아요. Cold Access 티어는 최소 90일은 걸릴 것 같을 때 선택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Archive Access 티어는 180일은 걸릴 것 같을 때 유용합니다. 덕분에 저장 비용이 가장 저렴한데요. 다만 평소에 오프라인 상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하면 rehydrate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비용이 높죠. 그래서 정말 이 데이터를 거의 안 볼 것 같을 때,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해지더라도 좀 지연 시간이 걸려도 괜찮을 때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 cool과 cold도 핫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아카이브와 달리 내구성, 지연 시간 등은 핫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 아카이브 옵션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는 블럽이 아닌 어카운트 계정 레벨에서도 접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계정은 핫 계정이야, 이 계정은 쿨 계정이야 하고 그 계정 내 모든 파일에게 똑같이 적용해 버리는 거죠. Azure Files는 클라우드에서 완전히 다 관리되는 파일 공유 서비스입니다. 운영체제에 연결하면 그냥 일반 폴더처럼 보여요. 우리는 표준 SMB나 NFS 프로토콜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죠. SMB는 윈도우, 리눅스, 맥을 모두 지원하지만 보통 윈도우에서 많이 쓰고요. 리눅스나 맥OS에서는 주로 NFS를 사용합니다. 아무튼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공유 접근이에요.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동시에 접근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산업 표준인 SMB와 NFS 프로토콜을 지원하니 기존 온프라미스 파일 서버를 애저 파일로 비교적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이 애저 포털에서 간단히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으니 편하죠. 애플리케이션의 기존 코드와 기술도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애저로 옮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애저 Q는 최대 64KB 크기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HTTP 또는 HTTPS 기반의 인증된 요청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죠. 주로 작업을 대기열에 일단 쌓아두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파일 업로드를 요청하면 이걸 큐에 넣어두고 백엔드에서 이에 필요한 작업들을 작게 쪼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특히 Azure Functions와 같은 컴퓨트 펑션과 함께 사용하면 큐에 새로운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 함수를 실행해서 이 작업을 해라 라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거죠. Azure Disk는 Azure 가상 머신에 붙여서 사용하는 디스크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디스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상 머신에 붙여 운영체제 디스크나 데이터 디스크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피지컬 디스크랑 같은데 가상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zure Tables는 NoSQL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구조화된 비관계형 데이터를 대규모로 저장해야 할 때 적합하죠. 애저 클라우드 아니든 바뀌든 인증된 요청으로 접근할 수 있다 보니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구조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스토리지 또한 높은 신뢰성과 가용성을 위해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아요. 그리고 단순 복제가 아니라 엄청 체계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사용하는 지역, primary region 안에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Locally Redundant Storage, 즉 LRS입니다. 한 데이터 센터 안에 데이터를 3번 복제해 두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복제 옵션이고요. 연간 최소 99.99999999의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9가 11번 나와요. 아무튼 같은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내 원래 스토리지가 있는 부분의 일부가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걸 사용하는 거죠. 근데 딱 봐도 문제가 보이죠. 이 데이터 센터 전체가 다 고장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Zone Redundant Storage, 일명 ZRS라는 방법이 있죠. 여전히 같은 지역이지만 서로 다른 3개의 Availability Zone에 데이터를 복제해 두는 거예요. 이러면 1년에 99.999999999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이번엔 9가 12번 나와요. 살짝 높아졌죠? 물론 전체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없지만 정부 보안 문제 등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으로는 내 데이터를 복제해두기 싫을 때, 그러면서도 LRS보다 높은 듀러빌리티를 보장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제 Primary Region 밖으로 나가볼까요? 첫 번째 강의에서 as a region pairs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사용하는 primary 지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백 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이를 도와줄 수 있는 secondary region이 있었죠. 여기에 데이터를 복제해두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primary region이 멀쩡한 평상시에는 이 secondary region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읽기나 쓰기 모두 허용되지 않아요. 또 primary region 데이터가 secondary region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건 아닌데요. 보통 가장 최근에 primary region에서 내가 뭘 썼다면 그게 secondary region에도 똑같이 적힐 때까지 15분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나 걸려야 한다, 얼마 만에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SLA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 primary region에 문제가 생겼을 때 secondary region을 통하더라도 일부 데이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secondary region에 복제해두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Geo Redundant Storage, 즉 GRS입니다. 먼저 primary region 내 데이터 센터에 LRS로 데이터를 3번 복제하고, 다음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겠지만 secondary region 내 데이터 센터에도 LRS를 이용해 3번 복제하는 겁니다. 이건 1년에 99.9999999999999의 내구성을 제공해요. 9가 16번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Geo Zone Redundant Storage, GZRS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9가 16번 들어가는 내구성을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약간 달라요. Primary Region에서는 ZRS로 3개의 Availability Zone의 데이터를 복제하고, Secondary Region에서는 LRS로 복제하죠. 마지막으로 Primary Region에 딱히 문제가 없을 때도 Secondary Region 데이터를 언제든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RAGRS와 RAGZRS입니다. Primary Region에 문제가 생길 때만 읽기 권한이 제공되는 GRS, GZRS와 큰 차이점이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RPO 때문에 Secondary Region의 데이터는 완전 최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와 복제 방법을 모두 공부했으니 다시 맨 처음에 살짝 살펴봤던 스토리지 계정으로 돌아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지 계정에는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Standard General Purpose V2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셨겠지만 Blob Storage, Data Lake Storage, Azure Files, Q Storage, Table Storage 등 대부분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범용 계정이에요. 복제 옵션도 LRS, ZRS, GRS, GZRS, RAGRS, RAGZRS 모두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고성능 프리미엄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선택지죠. 두 번째는 프리미엄 블록 블롭스입니다. 이건 블록 스토리지 전용 계정인데요. 특히 일반 파일 저장용인 블록 블롭, 계속 파일을 추가 저장해야 하는 어펜드 블롭 전용이에요.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 고성능이 필요할 때 적합하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 한 번에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거나 응답 속도가 일관되게 빨라야 할 때 유용하죠. 복제 옵션은 LRS, GRS만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미엄 파일 쉐어입니다. 에서 파일 전용 계정인데요. 그러니 SMB와 NFS 파일 공유도 지원하겠죠. 특히 여기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 고성능 파일 공유가 필요할 때 추천해요.
이것도 복제 옵션은 LRS와 GRS만 허용합니다. 마지막은 프리미엄 페이지 블럽 계정이에요. 페이지 블럽이란 가상머신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이니 고성능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하죠. 아무 때나 자주 읽고 쓰는 걸 받쳐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복제 옵션은 LRS만 지원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애저로 옮기기 위해 어떤 툴들이 필요할까요? 대표적으로 애저 마이그레이트이 있어요. 온프라미스 서버를 찾아 평가하고 애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죠. 애저로 옮기는 걸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도 추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합 마이그레이션 플랫폼도 제공합니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는 SQL 서버를 평가하는 툴인데요. 옮길 때 문제될 건 없는지,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해요. Azure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는 온프라미스 데이터베이스를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나 Azure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SQL 서버로 옮길 때 사용하고요. Azure 앱 서비스 마이그레이션 어시스턴트는 온프라미스 웹사이트를 Azure 앱 서비스로 옮기기 전에 호환성을 평가하고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Azure 데이터박스는 대규모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예요. 먼저 여러분이 Azure 포털에서 주문하면 전용 데이터박스 스토리지가 배달될 거예요. 그럼 옮기고 싶은 데이터를 여기에 다 옮깁니다. 최대 80TB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 대역폭이 제한된 환경에서 특히 유용하겠죠. 예를 들어 70TB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올리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오프라인으로 사삭 옮기는 거니까요. 보통 40TB 이상의 데이터를 옮기고 싶으면 이 데이터박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 후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내면 Azure 데이터 센터에서 자동으로 모두 업로드 해줍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NIST 888 Revision 1 표준에 따라 장비 내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한대요. 전체 과정은 Azure 포털에서 언제든 트래킹할 수 있어요. 초기 대용량 데이터 이전, 정기적인 대용량 업로드, 오프라인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Azure에서 옮길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Azure 데이터 센터에 재난이 발생했다거나 정부 보안 문제 때문에 다 꺼내야 한다든가 다시 온프라미스나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을 때 유용하겠죠. 이번에는 각 파일이나 소규모 데이터 세트를 옮기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AC copy예요. 터미널에서 명령어를 입력해 스토리지 계정의 블럭이나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복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설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동기화할 땐 어떤 위치를 원본으로 할지, 어디서 어디로 옮길지 우리가 지정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Azure Storage Explorer이에요. 스토리지 계정에 있는 파일과 블럭을 관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내 컴퓨터에 따로 설치해서 실행해야 하는데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복사,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백엔드에서는 여전히 AC 커피를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마지막은 Azure File Sync입니다. 이는 Azure에 있는 파일 쉐어를 중앙 저장소로 활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윈도우 서버에 설치하면 Azure 파일과 자동으로 양방향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로컬 윈도우 서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SMB, NFS, FTPS 등의 프로토콜을 사용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파일 서버를 두고 각각의 캐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파일의 원본은 Azure 파일에 있지만 서울 서버는 서울에서 자주 쓰는 파일을 로컬에 캐시해둬서 서울 직원이 더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고 뉴욕 서버는 뉴욕에서 자주 쓰는 파일을 로컬에 캐시해둬서 뉴욕 직원이 더 빠르게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거죠. 로컬 서버가 고장나면 같은 데이터 센터에 새 서버를 설치하고 Azure 파일 싱크로 동기화해서 쉽게 대처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Azure 스토리지의 장점을 볼게요. 먼저 다양한 복제 옵션이 있으니 높은 내구성과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고 누가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직접 세분화해서 컨트롤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데이터 저장 용량과 성능에 대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는 관리 편의성이에요. 애저가 하드웨어 유지, 업데이트, 이슈 관리를 자동으로 모두 해주니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HTTP나 HTTPS를 통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스토리지 리소스들을 살펴봤는데요. 쭉 나열해보면 Azure Blob, Azure Files, Azure Queues, Azure Managed Disks, Azure Tables가 있었네요. 또 복제 옵션이라든지 계정 유형, 대용량 또는 작은 파일 옮기는 방법, 스토리지 사용 장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Azure Identity, Access, Security 부분을 공부해 볼게요. 그럼 끝!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